이 시간에는 좀 책 소개 잠깐 해드리고, 거기 비블리오그래피 보시면요, 수 바라는 사람이 쓴 How to Write Term Papers and Reports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인기 있는 도서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제가 번역본을 못 찾아봤는데 그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앤 볼커의 Writing Your Dissertation in 15 Minutes a Day, 하루에 15분씩 디저테이션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버드 라이팅 센터에서 학생들이 돕기 위해 쓴 소책자 논문입니다. 대부분 논문 쓰기 요령의 책자들은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몇 글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책들이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페이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45페이지, 한 50페이지를 제가 지금 쓴 건데, 그 내용들이 어떤 페이퍼든 이 책들을 보면 거의 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장 유명한 책이 세 번째 책, 시카고 매뉴얼 오브 스타일이라는 책인데, 이건 지금 모든 학교에서 MDB, THM, DM인, PhD 이런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참조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그 시카고 매뉴얼이거든요. Manual for Writers, Term Paper, Thesis, Dissertation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는 아니지만 한 3, 4년마다 한 번씩 개정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껍지만 사실 내용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는 것보다도 논문 포맷을 어떻게 할까, 이게 더 많습니다. 그 책의 보통 3분의 2 정도가 논문의 포맷, 규격, 그 매뉴얼, 또 어떤 에틱, 도덕,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3분의 1 정도, 거의 한 40페이지 정도만 논문을 쓴 요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규격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주로 논문을 왜 쓰고 어떻게 쓰고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서 나갈 것인가 하는, 이게 지금 그 2009년에 제가 못 가져왔는데 김남식 그 목사님이 번역을 해놨어요. 이 책을 2006년판.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혹시 모르겠는데 그 논문 쓰는 법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Manual for Writers, 이게 추레비안 스타일이라고 말하거든요. 시카고 매뉴얼.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서나 글을 쓸 때는 항상 요게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국판이 있으니까 사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 김남식 역 추레비안, 우리말로 번역이 뭘로 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논문 쓰기 요령에 보면은 여러분 그 웹사이트 쳐보면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번역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최신일수록 좋아요. 최신에 계속 이게 업데이트 되니까, 그냥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 제가 있을 때 글 쓰는 거하고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 쓸 때 하고 전혀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저는 이제 논문 쓸 때 이를테면 책 제목 밑에다가 줄을 긋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건 완전히 옛날 스타일이에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똑같은 트레비안인데 여기 지금 필스 에디션인데 아마 지금 13 에디션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제가 그 책 갖고 있는데요. 예. 2017년도인가 그래 최근 거 아시죠? 네, 2017년. 근데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더 두껍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내용 왜냐면 그 example, 신뢰를 많이 드러나서 그렇지 골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책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28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실제 내용은 5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을 만한 거예요, 앞쪽으로. 그래서 이게 논문을 어떻게 쓸까를 가르쳐 주는 것은 상당히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관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논문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Reference Works for Theological Research, 이건 신학적인 그 리서치, 연구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책 소개와 함께 쓴 책입니다. 이 책도 이게 이제 제가 좀 오래된 걸 제가 이제 THM, DM인 할 때니까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라서 미국 학교에서 이건 아마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이건 그 전반적인 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강령, 법준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쓴 책인데 이게 이제 한 과목으로 제가 배웠던 책인데 미국 학교에 와가지고 한 학기 동안 두 책을 가지고 제가 특별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한국 책들을 뒤져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세 권을 제가 요거 이제 제가 옛날에 봤던 건데 논문 작성 이렇게 하나 이건 여기다 안 적어놨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대학 입시부터 박사학위까지 그래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김기용 목사님이 쓴 거예요. 목사님이 쓴 건데 아주 아주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읽을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신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예를 들어서 뭐 민족신학 비판 어떻게 글을 써내갈 것인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분도 그 다시 재판 수정판들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들도 여러분이 볼만한 책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최근 책 두 권을 제가 이건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이 신학자들이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쓴 책인데 표준 논문 작성법 이 두 권만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한국 분이 썼기 때문에 편리하게 썼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거의 다 제 논문 작성 내용하고 똑같은데 여기 한 40페이지밖에 안 돼요. 요 앞에 내용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뭐 줄 간격을 맞추고 이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안 사시면 되고 제가 강의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사봤어요. 오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는 책 연구 주제부터 포맷까지 Theological Research Method in Practice라는 책인데 라은성 교수, 총신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걸 제가 친절하게 잘 썼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는 논문을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맞추는 것, 포맷한 그 요령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논문책을 특별히 살 필요는 없고 이제 인터넷 보면은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유튜브에 요즘에 잘 나왔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 논문 쓰는 요령. 근데 그분들은 학적이가 아니고 학적이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피상적이고 얄팍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돈 내고 강의 들으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책 한 권 정도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제가 두 권 정도 책을 추천하고 보시려면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고 5권 제가 집에 있는 것들을 안 가져 여기 대충 5권만 가져왔고 나중에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가져왔는데 그 시카고 매뉴얼 하는 거 그건 꼭 사시면 좋겠어요. 2017년 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MDB, THM, PhD, 디민 전부 다 필요합니다. 표준서입니다. 그러니까 각주 달고 뒤에 비블리오그래피 적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표준 세계 어디서나 공통으로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시카고 매뉴얼 트레비안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하버드는 하버드에서 나온 건데 거의 비슷한데 약간 각주 이런 거 내는 요령만 틀립니다. 그래서 거의 차이 없는데 요즘에 와서 조금씩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제까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시카고 매뉴얼. 요거 지금 하얀 책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트레비안. 아마존에 17분 24분 정도. 싸네요. 예. 31분짜리도 있고요. 거기 이제 몇 판이 나오는 거 중요하고 최근 판이 중요한. 그렇게 하고 이제 번역된 뭐 이걸 영어 봐도 다 보실 수 있는데 번역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김남식 목사님 그분이 번역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참고 도수들을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트레비안 케이트 1930년부터 신학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신학 연구 논문을 위한 책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7권을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PhD 수준의 책을 이게 뭡니까 글을 쓰려면은 신학 연구 논문을 위한 책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An Introduction to Theological Research 하는 제2판
이런 책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케플러 로버트 Reference Works for Theological Research, 제가 지금 저기 있는 게 그런 책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레이먼드 로드리구스가 쓴 Research Paper in World Wide Web 하는 책들이고, 자, 이런 정도의 책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 시카고 매뉴얼하고 하버드 매뉴얼 두 개가 표준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석사과정, MDB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서론 책 속의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 논문을 쓸 수 없는 사람, 자, 이게 나눠진 게 아니죠. 서론에 보시면은 그 논문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되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써야 되지만,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증명하고 그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은 수필도 아니고 그렇다고 글짓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다. 근데 그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하려면 뭡니까? 우리 생각 가지고 안 되죠. 수필이 돼버리거나 일기가 되면 안 되죠. 자기 주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인용해서 자기가 하는 말들을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책들을 인용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 뭘 알 수 있냐? 나 말고 다른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그 의견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서포트를 해 나가는 이 과정이 논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쉽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책 자료들을 충분히 내가 알고 또 얻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은 쓰기 쉬운 거고, 그 다음에 혼자서 생각하면서 막 묵상해가지고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필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렇다더라, 이거 말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서포트 한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권위가 있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가끔 누가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고 이러면 굉장히 권위가 있잖아요. 또 한국 같은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도 이제 보면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분한테 배웠는데, 대학 때부터. 근데 그분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박윤선 목사님 하면 아주 대단한 성자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목사님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글을 쓴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조적인 일입니다. 근데 창조란 것은 하나님만이 무예수유를 만들고 우리는 무예수유를 못 만들죠. 그러니까 유예수유를 만드는 것도 창조예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이미 있던 책 한 권을 가지고 열심히 읽어요. 읽으면서 그래, 이게 맞아. 근데 그걸 맞는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다시 재현해 보는 거죠. 어떤 논문 하나를 여러분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글을 쓸 때는 논문 몇 개를 이렇게 읽는데, 논문 몇 개를 읽고 나서 논문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때는 이런 흐름을 갖고 쓰는구나. 근데 그 논문을 읽는데 여러분 시간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서론하고 결론만 읽으면 되니까. 서론은 뭡니까? 서론은 길어봐야 10장도 안 됩니다. 결론도 길어봐야 10장 안 됩니다. 자, 근데 그것도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마다 앞쪽에 보면 abstract, 요약해가지고 아무리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더라도 박사 논문이라도 20페이지 내외로 요약된 게 있습니다. 그것만 읽어보면 다 되죠. 그러니까 좀 시간 있는 분들은 그걸 읽고,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은 논문 한 권 하루에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 읽고 결론 읽는데 한 2시간 돼요. 아무리 어려운 논문도. 그리고 이제 목차를 쭉 읽어보시면, 목차를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썼구나.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요약해서 다시 드리겠지만, 내일 안 오는 분들은 이제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쓸까? 왜 내가 이걸 써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이걸 쓰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이걸 쓰는 게 서론이죠. 이게 서론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논문을 내가 쓰려고 하는데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그걸 내 걸로 다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싱이라고 말하죠. 재현하는 거. 근데 재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내 걸로 표현하려니까 소화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문장이나 그분의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읽고 난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것은 그걸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항상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자기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글을 써나갈, 지금 여러 군데 기독신문도 쓰고 우리 설교도 쓰고 글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냥 읽지 않고 제 책은 팔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낙스가 워낙 많이 가죠. 그래서 한 챕터가 있으면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제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라 하면 챕터가 한 53개가 됩니다. 챕터가. 그러면은 한 페이지로 한 챕터마다 한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페이지를 내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한 챕터마다 한 문장. 자, 요 안에는 뭐가 들었다. 근데 이제 일단 요약을 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한 문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두세 문장까지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두세 문장으로 쓰면서 이 사람이 썼던 말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했던 말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유명해도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걸 거기다 조금 더해주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면요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예수를 창조하는 거 누구도 못해요. 모든 학자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 것 인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금방 말한 것처럼 그러나 인용은 인용인데 그게 깊이 읽고 in-depth reading.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이해하고 분석한 다음에 평가하는 거.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책들마다 그 책이 나오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ATLA라는 걸 안 들어보시죠 아마? ATL 요거 이제 한국말로는 잘 안 나오는데 ATLA 여기 뭐냐면 이제 American Theological Literary Association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모든 종교적인 글들이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앱스코 하스트 여기 뭐냐면 이제 더 최근에 나온 건데 여기에는 모든 인문학적 논문, 전기 간행물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근데 좀 아쉬운 거 뭐냐면 이걸 열람할 수 있으려면 도서관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이제 자기 학생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러면은 이걸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웹사이트에.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있을 때는 이걸 봤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못 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광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리뷰라는 게 있어요. 이 책에 대한 누가 책을 쓰면은 그 책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배울 점이 뭐냐 해가지고 거의 아무리 길어도 5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 나오거나 이러면 한 3년만 지나면 항상 3년 안 돼가 요즘에는 더 빨라졌어요. 1년 정도. 1년 있으면은 그 책을 어떤 학자가 다른 학자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입장에서 혹은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무슨 책인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책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알려면은 그 책을 제목을 타이핑해가지고 구글에 넣고 리뷰를 찾으시면 돼요. 리뷰 그다음에 about
그 바비크의 뭐 스테알라지 뭡니까 실론 이러면은 갓 독트린 오브 갓 하면은 그 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완전히 다 해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거진 이런 데에서 학술지에서 이걸 리뷰를 계속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나오는 수많은 종류의 학술 논문에 보면은 학술 논문이 아니라 학술 정기 간행물을 보면은 그 안에 내용들이 거의 다 리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은 이런 데는 좋고 나쁘고 어떻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안 읽더라도 조금만 시간 내면은 책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책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애용하는 게 리뷰입니다. 리뷰, 책에 대한 평가. 어떤 책이 나와 출판됐을 때 1년 안에 거기에 대한 리뷰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그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학자들이죠. 깊이 있는 학자들이라서 그분들이 뭐라고 평가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 책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죠. 아, 그래서 내가 사야겠구나. 알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 책 내용을 알고 있죠, 벌써.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누가 추천하기 전에 보면 되겠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안 되고 굉장히 늦게 된다는 게 아쉽죠. 그렇지만은 한국말은 한 3년에서 5년 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은 책에 대한 리뷰, 평가 이런 게 되려면 번역까지 되려면 한 5년 잡아요. 요즘에는 3년으로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년 내에는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좋은 책이 나와도 3년 내에 누가 번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쯤 되면은 리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한 4년 정도는 늦게 늦어지겠죠. 최근의 책들에 대해서. 요즘에 이게 컴퓨터 때문에 점점 빨라지고 이제 더 빨라질 이유가 AI가 생겨가죠. AI가 이제 여러분을 AI가 논문 쓸 수 있습니다. 논문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아주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제 논문 자기가 원하는 그 글들을 여러 번 바꿔야 되죠. 또 바꾸고 한 20번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논문이 안 돼요. 논문이라는 것은 주관성이 들어가면서도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AI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시 돌아가죠. AI의 도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은 자료를 모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좀 억울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책 한 권을 구하려고 제가 필라델피아 살았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책을 구하려고 프린스턴까지 가야 돼. 가가지고 없으면 또 누가 빌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면 6개월 기다려야 돼. 그것도 되나? 그것도 거기서 이제 빌려가지고 카피해가지고 하면 책 하나를 구하는데 6개월에서 10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게 이제 90년도니까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어요. 요즘에는 그냥 여러분이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1초에 클릭만 하면 바로 프린트아웃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려면 뭔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라이브러리 가도 여기 이제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어떤 단체에 가입이 돼야 되고 공공 큰 도서관에 가보면 여기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서관집 뉴저지 좀 큰 도서관집 끊고 퍼블릭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 얼마든지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절대로 글을 쓴다고 소설처럼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MDB 그 글을 쓰라면 소설 쓴 분들이 많아요. 소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주관성 있는 그 자기만의 그런 소설입니다. 수필, 에세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학문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써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그분들이 모르니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그 전부 다 페어예요, 페어. 제가 볼 때는 5분에서 한 페어예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고 인용도 없고 인용일도 그 지금까지 글을 쓰면요 거의 100% 전부 다 퇴출입니다. 제가 학교 공부할 때 유학 오픈인데 참 안타깝게 그분이 그 인용문을 제대로 안 붙였어요. 그래야 퇴학 맞았어요. 유학 왔는데 90년대 그 돈 많이 주고 한국에서 왔는데 그리고 그 학생 다시는 못 들어와요. 학교. 그렇게 무섭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이게 플래저리즘. 자기가 인용했으면 자기 인용한 걸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똑같이 인용도 비슷하게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는 다 알죠. 뭐 저도 봐도 다 아는데 그분들은 훨씬 더 그 방면에서 흔하죠. 그러니까
인용한 것, 약간 말을 바꾼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솔직하게 밝혀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그걸 안 밝힌다는 게 미국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퇴한 거죠. 그거는 뭐 이게 우리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 같으면. 그 뭐 요즘은 좀 이제 강화됐지만은 그러나 거기 그때 90년도 그게 92년 2년 오래된 이야기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그 상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 각주를 달아야 되고 논문에서는 각주죠. 후주가 아니고 미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end노트가 아니고 풋노트 바로 밑에 달아야 되고 또 뒤에는 비블리오그래프 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글을 쓰실 때는 반드시 각주가 있어야 됩니다. 각주 없으면 이분이 그냥 여기저기서 베끼고 요약하고 수필 쓰고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논문 하면은 거기 논문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텀 페이퍼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맞춰가면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MDB, THM, 디민 이런 것 자체가 뭡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입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MDB가 내가 딱 입학이 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학교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지금 글을 쓰기 위해서 이 과목을 선택했고 내 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수강 신청을 하고 그 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날 딱 가서 그런 거 없어. 교수의 강의를 듣고 뭐 서론을 듣고 인트로덕션 들으면서 나는 이런 걸 써야겠다. 두 번째 시간에 교수 오면은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교수님 제가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책들도 소개하고 안 그런 사람 없죠. 미국에서 얼마든지 소개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벌써 글을 쓰는 것을 학기를 마치고 글을 쓴다는 건 틀린 겁니다. 처음부터 교수가 강의하는 강의 듣다가 내 그 타픽 쓰려는 거하고 관계되면 더 열심히 듣고 끝날 때는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수업이 뭐냐면 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수업이 돼야 되죠. 항상 이래야 MDB도 THM도 디민도 PhD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디민하고 막 이런 거 합니까? 하는 이유가 프로젝트, 디민은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PhD는 디저테이션이라고 그러고 THM은 thesis,라고 말하고 그래서 똑같은 논문이라고 말, 우리말로는 그냥 논문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THM 레벨은 요것은 thesis, 어떤 주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민, 목회학 박사는 요걸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PhD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건 디저테이션 이렇게 말하죠. 학위 논문. 이름이 다 틀리죠? 그래서 그 MDB일 때는 이제 이렇게 텀 페이퍼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텀 페이퍼 쓰는 요령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들이 이제 중간에 소논문, treatise라고 말하죠. 전문 논문은 professional paper, 연구 논문은 research paper 이렇게 말하죠. 텀 페이퍼는 report, essay paper 세 가지를 말하고 프로페셔널 페이퍼는 디민 혹은 디미시올로지, 미시올로지 성교학, 리서치 페이퍼는 THM, PhD, 디저테이션, ED는 education, MD는 doctor를 말하죠, 의사.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논문을 쓸 때는 항상 primary source, 원 자료가 있고 secondary source가 있죠. 원 자료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원 자료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방 책이 원 자료입니다. 이걸 번역하거나 이걸 인용해가지고 다시 쓰거나 재판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세컨더리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사람은 항상 그 프라이머리 소스를 구해야 되죠. 원 자료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럴지라도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내가 샀을지라도 반드시 사셔야 돼요. 글을 쓸 원서를 사가지고 페이지를 확인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원 자료로 논문을 쓰지 않으면 논문의 학술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취급을 안 하죠.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쓰려는 글은 반드시 프라이머리 소스, 원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걸 기초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조직 신학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바빙크 것을 인용해야 써가지고 바빙크에 대한 글을 썼는데, 내가 그 목사님 것을 인용해서 바빙크를 쓴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의 글을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바빙크 것을 우리가 읽어야겠죠.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인용한 바빙크 이렇게 붙여야 되지, 자기가 이해한 것은 안 되겠죠. 그것도 플레저리즘, 도용이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원 자료와 2차 자료를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인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글을 썼다면 그건 2차 자료. 오리지널 저자를 우리가 찾아서 그분의 이름을 적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글을 아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글을 잘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요. 자, 그 다음에 연구 논문의 특성은 무엇일까? 보세요. 연구 논문. 논문은 읽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는 거죠. 설득의 필수 조건은 먼저 논지가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요, 논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논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헤겔도 논리를 갖고 이야기했죠. 틀린 거지만 정반합, 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고 두 가지를 좋아해서 합하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정이라는 어떤 스테이시스가 있고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다. 요걸 이제 엔티스테시스라고 그러죠. 반대.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계속 가지고 생각해보고 다루었더니 여기서 그 합이 나왔다. 합. 여기가 신세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이제 틀린 거지만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또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죠. 여기서 또 합이 정의되고 또 반이 나오고 또 여기서 합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쭉 나가는 게 문제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죠. 계속 요건 처음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확장될수록 틀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도 논문을 쓸 때는 항상 논리적이어야겠다. 논리적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접속사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접속사를 붙이면 되는 건 아니지만 글을 쓸 때는 항상 미끈하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글을 써야 되고, 항상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려면은 그래야만 설득력이 있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면은 논리적이야죠. 중구난방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글 쓸 때도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논리적이다 그런 말이고, 논리적이라는 말은 일관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성, 논리성, 일관성,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글이 아닙니다. 이게 주관성이죠. 그러니까 논문에 나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3자가 들어가죠. 우리는 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맞습니까? 그 논문에 그럴 쓰면 안 되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몇십 명, 몇천 명을 다 쓰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들은 전혀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 이렇게 쓸 때는 그냥 학문적인 글이 아닙니다. 그거 그냥 신문이나 쓰든지 에세이나 쓰든지 이래야지 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써야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신문을 이용한다. 어떤
통계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써야 되지.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거죠. 물론 거기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일관성 있게 우리가 글을 써내야 되는 통계가 분명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 그냥 인용하면 안 되죠. 자기가 지금 쓰려는 그 흐름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흐름에 맞춰서 배열을 해야겠죠. 배열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분석하고 나는 이분의 의견을 서포트한다. 그럼 서포트하면 하는 것들을 어떤 흐름 속에 서포트하느냐. 나는 이분의 의견을 반대한다. 그럼 어떤 입장에서 반대하느냐. 이런 것들을 써야겠죠. 그게 바로 논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의 특성은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처음에 객관성, objectivity. 그러니까 항상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logical,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consistency,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창성, creativity. 이게 이제 나만의 특색이 있어야겠죠. 다른 사람들 아무리 많이 인용해도 나만의 특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증성. 검증성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 되지. 나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만 잘 이해한다고 그게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글을 써놓고 그 기대에 자존심 상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읽어보라는지 남편에게 읽어보라면 싸움 나니까 친구한테 아주 같은 정도의 어떤 학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읽어달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가 쓴 글을 읽고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하고 글이 매끈하네 그리고 글을 이해할 만하네 이러면 괜찮은데 만약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다든가 체크를 했다든가 이러면 벌써 그게 객관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글을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이런 검증성이 있어야 돼요. 검증성 없으면 주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은 항상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인용이죠. 인용. 다른 사람 인용하는 거. 뭘 위해서? 자기가 의견을 주장하고 반증하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러니 꼭 주장하는 것만 자기 서포트하는 것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좋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어떤 데는 틀렸다. 근데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학자를 또 갖다 대야겠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하는 책자들도 그런 학문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인용을 나타낼 때 어떻게 인용을 나타내느냐가 논문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논문을 쓸 때는 뒤에 보면은 비블리오그래피가 한 300개, 200개, 300개 박사학위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석사학위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100개 이상이 돼야 돼요. 석사학위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50권 이상은 돼야 되죠. 그걸 달그란 말 아니에요. 달그란 말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읽을 부분만 읽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제 친구들 보면은 학위 논문 쓰는 거 보면은 이 비블리오그래피만 해가지고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읽은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는 거죠. 특정한 책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 쓰는 데는 보통 한 5년 걸립니다. 미국에서는 제대로 쓰려면. 그 다음에 이제 석사학위 정도는 한 2년, 3년. MD는 1년에 쓸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글을 쓸 것을 생각하고 수업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민이라든가 PhD라든가 어떤 그런 분야에 입학하려는 분들은 이미 자기 연구 주제가 정해져 갖고 입학하는 거예요. 입학했다가 정하면 벌써 늦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사실 PhD를 걸어놓고 그 PhD를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PhD 다 마쳤어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다 마쳤는데 논문만 못 쓰고 있는 거죠. DB 논문 이런 거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내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이것이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니까 자기가 즐거운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연구하고 이런 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이미 옛날에 받아놨는데 이게 프로포즐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런 글을 가지고 쓰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쓰겠습니다. 라고 교수에게 이렇게 제출해 놓은 것들을 프로포즐이라고 합니다. 프로포즐이 통과돼 가지고 바꾸기도 힘들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해서 좋아할 수 있는 것, 흥미가 있는 것, 그리고 연구할 때 재미가 있는 것, 이런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학문적이고 사람들이 뭐 존중해주고 이런 거 고를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재미있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려면요. 자, 그 다음에 제 1번 보세요. 연구 주제를 확정하라 하는 거죠. 논문의 목적은 세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를 연구하고 구두시험과 필기시험에 따른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논문의 연구 주제는 논문을 끌어내는 잣대로서 문제성이 있고 논쟁성이 있고 흥미 있고 공헌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 가장 마지막 공헌할 수 있는 주제. 내가 이 글을 써가지고 이 학교에 무언가 공헌이 돼야 되고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보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논문을 써가지고 전혀 학교에도 유익을 안 주고 보탬이 안 된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죠. 교수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같으면 내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 글을 써가지고 이 글을 읽는 사람 누굽니까? 첫째는 교수죠. 그러니까 담당 교수. 그 다음에 슈퍼바이서. 그 다음에 뭐 어드바이서. 미국에서는 전부 다 THMP 레벨 전부 다 슈퍼바이서가 있고 어드바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어드바이서라고 하면 이제 연구를 도와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1차 리더가 되고 2차 리더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2차 리더가 되겠죠. 3차 리더는 거기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놔뒀어요. 근데 나중에 후배들이 여러분의 논문을 딱 읽어보고 그렇지. 나도 이 정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봐야겠다.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글을 왜 이따위로 썼지? 이러면 이제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졸업하려고 논문만 내는 거죠. 그럼 전혀 학술적인 가치가 없던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팀인 논문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검증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이게 과정을 제대로 밟았는지. 근데 그분이 어디다 내놔도 이거 읽을만하다 하고 읽어서 유익이 되고 공헌이 될 수 있는 글인 건지 이게 있어요. 이거 없이 그냥 글을 쓰면요 엄청 욕을 먹죠. 우리 학교가 이제 만일에 팀인 누가 논문을 쓰셨는데 그걸 좀 이제 보자 아주 봤는데 만일 그게 이제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흐름을 따라 쓰지 않았으면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욕을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해야 되죠. 이게 사실은 이 논문 지도가요 한 학기 동안 하는 겁니다. 한 학기 과목으로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바쁘니까 특강으로 이렇게 이틀 6시간 때려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라도 이렇게 듣고서 내가 글을 쓸 때 앞으로 이제 MDB, THM, DMIN 이런 논문을 쓸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다. 제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죠.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이 정도만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다른 글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거기 논문을 쓴 다음에 구두시험이 반드시 있죠. 오랄 테스트. 그러니까 교수가 만일에 논문을 쓴 걸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이 논문을 쓴 이유가 뭡니까?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까? 이거 반드시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용한 책들을 충분히 소화하셨습니까? 자, 이런 거죠. 나중에 가장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나눠드린 거 마지막 페이지.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결론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겠어요. 결론 못 드리고 마칠까봐. 여기 보면은 논문 작성 기준 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그다음에 이제 비블리오 참고문헌, 자 이게 있고 마지막에 수정이 필요 없고 서론, 본론, 결론, 자 이 세 가지만 보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연구 문제가 명확히 진술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무엇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이게 바로 서론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서론만 얘기합니다. 연구 문제가 연구의 초점을 밝히고 있는가, 나는 이를테면 그 바빙크의 조직신학에 대해 쓰려고 한다, 이건 논문이 아닙니다. 큰 과목이지. 나는 이를테면 그 바빙크의 후 타락설, 그러니까 타락한 게 타락 전 예정설의 문제점에 대해 쓰려고 한다. 자, 이렇게 돼야죠. 논문이라는 것은 초점을 맞춰 명확하고 깊이 있고 자세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넓으면 안 되죠. 넓으면 논문이 될 수가 없죠. 하나의 학과가 돼버리고 학문이 돼요. 그래서 아주 그 논문을 쓸 때는 논문에 대해서 벌써 제목을 잡을 때 보면 이분이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안 쓸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은 저는 이제 대학 때 이런 논문을 썼거든요. 대학 때 제가 상담학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제이 아담스의 성경적 상담학과, 그다음에 칼 로저스의 비성경적 상담의 비교 연구, 이게 제 논문이었어요. 대학 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을 하나 택해가지고 여기 그 당시, 그러니까 뭐가 이제 성경적 상담의 종류에서 가장 특출난 제이 아담스라는 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비성경적 상담의 심리적 상담의 그 대가인 칼 로저스를 연구해가지고 그분의 이제 장점 단점들을 평가하고, 이게 제 대학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 그걸 썼고, MDB 때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구약 인용의 비교 연구, 마태복음에 나타난 구약, 마태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에 관한 구약 인용 연구, 이게 MDB 제가 논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H 때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성찬론, 이렇게 히브리서 성찬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서의 성찬. 그 다음에 이제 DB 때는 제가 Christ and Preaching, 이렇게 Christ and Preaching in Old Testament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디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논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퍼스픽하게, 그 다음에 아주 범위를 매우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밖에 몰라 할 정도로 이제 줄이는 거죠, 범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오실 때는 나는 이런 논문을 쓰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러니까 신학이면 무엇에 대한 글을 쓰겠다. 근데 그 글을 논문 제목을 잡을 때 조금 길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범위를 매우 작게 잡으셔야 돼요. 금방 말한 것처럼 3번 여러분들이 내일 오실 때는 생각해 보시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MDB 졸업할 때, 우리 MDB 졸업할 때 논문 쓰나요? 쓰시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쓸 것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글을 쓸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쓰려고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오시면 되고, 그냥 우두칸에 앉아서 들으시면 안 되고, 내일 올 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번에 보시면 서론, 연구 문제가 기존 문헌을 분석함으로 해결하는데 적합한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쓴 논문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게 꽝이지. 이게 그냥 주관적인 글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쓰려는 연구 주제가 여기에 대해서 쓴 분이 아무도 없다면 안 되죠.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냥 찾아봐도, 인터넷 찾아봐도 서너 명 이상 된다. 자, 이러면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포트를 해주니까. 반드시 그 기존 어떤 문헌이 있는가, 문헌을 그것들을 분석함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죠. 네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글을 쓴다. 그럼 뭐에 대해 쓰려는 걸 있죠,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는 제일 처음에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백과사전에 들어가면 됩니다. 백과사전. 백과사전에 들어가가지고 이를테면은 백과사전에 뭐 민중신학을 친다고 합시다. 그 민중신학에 대해서 쭉 나오죠. 민중신학을 주장한 안병무 박사, 민중신학이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냐, 리버럴 티얼러지, 남미의 해방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변질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감신 교수들이 주장하면서 민중신학의 태도를 갖추고 태동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 족보가 쭉 나옵니다. 백과사전. 지금 위키피디아든가 인사이클로피디아, 옛날 브리타니카 같은 부분들인데, 지금은 뭐 인터넷 치면 위키피디아가 있죠. 다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은 백과사전이 나오면 그 중에 1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가장 작은 항목을 자기가 논문을 쓰려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백과사전은 이렇게 1, 배경,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1 하면 그 배경의 이유, 그 다음에 또 뭐 1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논문을 쓸 수 있는 그 범위는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그 밑에. 이게 바로 논문의 타깃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볼코프의 인간론. 인간론에서 인간의 여기는 유래, 뭐 유래에서 여기는 유래에 나오지 하나 형상 중에서 뭐 형상 왕의 개념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밑에 나온 항목이 논문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줄이고 자세히 들어가서 하나의 굉장히 작은 항목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논문의 주제를 찾는 방법, 백과사전. 백과사전은 자기가 인용했을 때 참고에 안 넣어도 됩니다. 뒤에. 그리고 각주에만 넣으면 되죠. 각주에. 백과사전을 내가 인용했다. 어디를.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죠. 이건 이제 플레저리즘, 도용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뭐에 대해서 쓰는 게 너무 막연하면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큰 항목을 먼저 찾고 거기 쭉 읽어보면서 가장 작은 항목을 자기가 붙잡으면 되죠. 거기서 이걸 가지고 써야겠다. 근데 거기 보면 인사이클로피디아든가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요 밑에 참고도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쓰기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신학 대사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신학 대사전에서 항목을 내가 바리새인에 대해 쓰고 싶다.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의 뭐 인구, 주장, 그 다음에 목록 이렇게 항목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쭉 바리새인의 그 배경, 바리새인의 저작. 자 이렇게가 쭉 나가면은 그 다음에 그 나가면서 거기에 그 밑으로 갈수록 레퍼런스 참조 그 도서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고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문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막연하다. 그럼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내가 이미 무엇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런 걸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경 정보를 제시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연구 문제 이론적, 실천적 중요성이 논의가 되어 있는가.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론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책을 인용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논문 THM이라든가 DM이는요,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통계, 분석, 설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많이 나오죠. 설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설문 만드는 것도 다 배우시면 하셔야 되는데 설문을 이제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할 것이냐. 자, 이를테면 제가 옛날에 디민 논문 쓸 때는 크라이스트 센터 프리칭에 대해서 이제 노회나 총회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보냈어요. 5페이지 설문을. 그래가지고 당신은 1년 설교 중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설교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1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주석을 참조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목을 큰 1번 해가지고 많이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분들에게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성의 있게 쓰는 분도 있고 성의 없게 쓰는 분도 있어요. 보면 알죠. 이분이 대충.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한 500명 이렇게 500명 보내가지고 노예할 때는 한 통 내기도 하고 노예에서 한 통 내면서 좀 이렇게 성실하게 기록해달라. 그러면 이제 한 50명 정도를 기록할 수 있죠. 가까운 노예, 제가 이제 뉴욕 노예, 동노예, 서노예, 뉴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미국 사람들에게 그 영어로 써도 되고, 자, 그러니 그분들이 보통 성실합니다. 자, 이런 그 설문지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설문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왜 이 그리스도 설교를 하는데 방해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설교를 못하고 있는 걸까? 그냥 다른 쪽은 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하고 있는 실제적인 요령은 어떤 요령을 거쳐서 하고 있는가? 과연 그냥 다 말해놓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아닌데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분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서 메시지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5페이지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그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논문이 있다면 논문에 내일 제가 이제 그 실제적인 것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서론이 나오겠죠. 서론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2장에서는 이걸 가르쳐줘요. 아까 문헌이라고 했죠. 문행을 선행연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연구. 선행연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책, 다른 책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행연구를 하면서 요 안에서 사례 분석. 사례 분석은 요게 설문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터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케이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어떤 논문을 쓰냐에 틀리는데 대부분의 디민 디민 프로젝트는 설문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은 이게 설문조사를 함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글을 썼죠. 굉장히. 그래서 제가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 주시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못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면 설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분석해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교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글이 돼야 되죠. 논문이란 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아무리 PhD 논문을 써도 끝에 가면은 제안이라는 게 있어요. 맨 나중에 거기 보시면은 그 결론을 보세요. 결론에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결론으로 제시했는가? 두 번째, 결론의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을 논의했는가? 실제적 시사점이 나오죠. PhD도 실제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므로 내가 무엇에 대하여서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지막 실제 제안이 있죠. 후속, 그 다음에 내가 쓰는 논문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연구자에게 미뤄둔다. 이게 후속 제안입니다.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 어떤 논문이든지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연구의 제약점. 내가 지금 하는 연구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논문 제목에 걸쳐서 여기에 걸쳐서만 매우 제한된 연구이기 때문에 더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게 논문에 들어가게 돼 있어, 아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PhD 논문을 써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디미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글을 써가지고 공헌을 모든 첫째는 교수가 오케이 참 좋다. 그 다음에 연구 교수, 그 다음에 심사 1차, 2차 심사 교수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래야 봉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디민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걸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하면요, 엉터리가 되게 아주 쉽습니다. 반드시 이런 요 평가서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론, 본론, 결론에 다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다시 써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걱정이 돼가지고 드릴 말이죠. 이제 옛날에도 몇 분 제가 봤는데 내가 부끄럽다. 그리고 조금 내가 숨고 싶다라는 그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분들이 쓴 논문, 디민 논문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MDB 레벨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이 5분의 4래. 이게 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논문에 대해서만큼 이게 내 작품이다. 내가 남겨놓을 만큼 그런 여기서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후배들이 우리 논문 볼 거예요. 그럴 때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공헌해야죠. 조금이라도. 그게 있는가? 학문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없이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 걸 도용에 있다든지 카피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썼다든지 이런 것일 때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논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연구 주제의 선택에 대한 실제적 제안 하는 게 있죠. 아까 말했죠. 평소에 흥미 있는 것에서 출발해라. 그래서 내가 재미있고 계속 연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졸업하고 나서 굉장히 뭐든지 다 재미있어요, 사실. 책을 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약한 분야가 가르쳐 봤는데 그 교회사를 안 가르쳐봤어요, 교회사.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그 종교개혁사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사. 그러니까 종교개혁사는 제가 이제 충분히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그 나머지는 제가 전부 가르쳐 본 것 같아요. 과목들을 전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어요. 어떤 주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은 내가 이 작은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늘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까? 연구 제재의 제한성을 고려해라. 아무리 흥미있다고 말하지만 무조건 주제를 확장시킬 수는 없죠. 주제를 다듬어가면서 조금씩 더 제한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깊게, 더 범위를 좁게 만들어갈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좁게 하려면 논문 제목을 길어질 수밖에 없죠. 길어지죠. 나중에 이제 길어지는 것들을 좀 다듬어야 되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논문 제목이 길게 됩니다. 한 센텐스가 되는 거니까 센텐스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또 구로 바꾸는 것이 나중 작업이죠. 자, 그 다음에 선명성, 좀 이상 선명성의 문제를 담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하다. 저기 성자를 빼셔야겠네요. 선명한 문제를 담는 주제여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료 한계가 분명하고 누가 읽을 것인가, 또 분량은 어느 정도 돼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지켜져야 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자, 거기 분명하려면 세 가지 문제가 따로 네 가지적으로 나왔었네. 독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MDB 논문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읽을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도 읽을 수 있는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HM 정도면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문 수준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학문적인 그 소양을 가지고서 성경을 또 딥다운 시키는 거죠. THM 있는 학교가 거의 없죠. 저도 동북에 우리 목사님 이제 THM 할 때 거기 THM 하셨어요. 제가 THM 두 학기를 가르쳤는데 딱 하고 지금 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오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연구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연구하시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2명만 남고 개인주도 하고 있어요. 개인주도. 나머지는 다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분량은 이제 보통 그 텀 페이퍼 정도는 이제 30페이지, 25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thesis 석사들은 보통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되고 박사들은 보통
아무리 작아도 200페이지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쓰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집 가능성. 아까 말한 원재료, 프라이머리 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인용할 때 항상 그 직접 저자가 쓴 거. 이를테면 독일 저자가 써가지고 칼빈 같은 거죠. 칼빈이 영어로 쓴 게 아니잖아요. 칼빈이 프렌치로 쓰고 라틴어로 썼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라틴어를 인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를테면 칼빈의 기독교 강의하면은 그 한국의 총신의 문병호 교수, 문병호 교수가 그 라틴어를 직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라틴어를 써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왔는데, 그게 그러니까 칼빈이 라틴어를 가지고 기독교 강의를 썼는데 그걸 번역한 게 이제 영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원 자료를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죠. 원 자료라면 라틴어니까. 그러니까 박사학위 공부할 분들에게는 그래서 랭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독일어 시험을 봤는데 독일을 하든지 라틴어를 하든지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제 독일어나 라틴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책일수록 거의 다 라틴어로 써 있어요. 라틴 그러니까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법률가들도 그러지만 어거스틴 라틴어라는 게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언어가 죽은 언어지만 라틴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우리가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몇 시간만 들이고 알파벳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어 몇 개 공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독일어, 그다음에 신학을 하려면 독일어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독일어는 굉장히 사고를 깊이한 책들이 독일 책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로 변했지만은 옛날 그러니까 독일에서부터 신학이 출발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루터도 그렇고 루터 이후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원 자료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용한 자료를 우리가 할 수 없이 쓰고 있죠. 영어로. 그걸 또 우리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강요 하면 벌써 라틴어가 영어로 되고 영어가 한국말로 된 걸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와전되겠습니까? 번역하고 통역하면 뜻이 아무래도 바뀌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성경 원어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은 히브리 헬라 해야 되죠. 들어가야 됩니다. 직접 읽어야 되죠. 히브리 헬라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읽으면 벌써 이건 원자료가 아니라 세컨드, 서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자료 중심으로 우리가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만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죠. 그 부분만을. 성경 신학하면 고대 근동어, 아람어, 히브리어가 비슷하니까 아람어를 우리가 알파벳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읽도록 도움이 되는 사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것들을 읽고서 자기가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겠죠. 시간 많이 안 들이고 이제 많은 책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이제 MDB 학생들이 지난 많이 소개하고 있죠. 헬라어를 읽으면 네마 성경 이런 것들을 봐라. 네마 성경 같은 거, 히브리어도 스테판 원전을 봐라. 그래서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우리가 프라이머리 소스로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아까 써놨는데 일정한 시간, 석사는 2년, 박사는 5년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다들 바쁘시니까 할 일이 많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글을 쓰려면은 하루에 한 5시간은 꾸준히 쓰셔야 돼요. 책을 읽고 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책 읽고 준비하고 이런 거 쓰면 하루에 5시간 정도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졸업을 내가 10년을 하고 싶다 그러면 1시간만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5년 내에 다 이제 콜스부터 해가지고 하고 싶다면은 하루 5시간 이상도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쉴 때 그러니까 이 집중적으로 쓰는 게 좋은데 다들 바쁘시니까 뭐 방학 때라든가 휴가 때라든가 이렇게 시간 잡아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막 하루에 18시간씩 막 투자해가지고 한 달 정도 하면은 굉장한進步일 겁니다. 네, 그런 시간을 못 내서 지금 문제죠. 자, 세 번째 학기 초부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미국 학교는 인디펜던트 코र्스가 있습니다. 리딩 리서치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뭐 옛날에는 테이블 들었어도 학점도 주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목사님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인디펜던트 코र्스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 자유대로 할 수 있어요. THM이나 PhD 가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 싶은 그 논문의 제목과 맞는 코스를 여기저기 학교를 설치해가지고 거기 이제 온라인 강의 듣는 자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글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구글에 설치만 하면 다 나옵니다. 강의 있는 거 거의 다 유료 강의죠. 얼마 안 됩니다. 뭐 20불 이래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요즘에는요 또 보니까 다 통역되더라고요. 밑에 자막이 다 나와, 한국말로. 맞아. 그 S20 뜨니까 요즘에 나온 뭐지? 삼성 S24인가? 거기 보니까 AI가 다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한 달 전에 나왔죠. 거기 보니까 그 학문적인 것들도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틀린 것들이 많죠. 구글도 있고 뭐 번역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하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한 작년, 재작년에 비교해서 지금 번역되어 나온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잘하고 있고. 저도 이제 집사람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참 안 보지만 그렇게 말해요. 꼭 그 밑에 자막을 봐라.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들은 그냥 나오는 드라마들은 이 번역이 엉터리인데 넷플릭스에 적어도 나가는 영화들은 선전 영화들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한국말만 듣지 말고 귀로 듣고 눈으로 그걸 보면서 익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부하기 좋은 시대. 혹시 무슨 앱, 추천 앱이 뭐 있으신가요? 앱. 주로 보시는 S24에 그냥 AI 기능이 요즘 나와가지고 제가 얼른 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써놨는데 앱이 앱이 한 여러 개가 있는데 추천을 앱이 한 두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잘 분석된 것들. 무슨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것들 쓰시면은 바로 할 수 있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따르긴 하지만 바꾸면 되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하면 지금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공부하기 너무 좋을 때죠. 그러니까 뭐 이제 보니까 내가 전화를 하면은 이제 오더를 하잖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저쪽에서 영어로 받아요. 지금 왜 그렇게 앱이 나와 있어요? 저쪽에서 영어로 이제 대답해주면 나는 한국말로 듣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 배울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S24 그 전화기 기능 보면서 그렇게. 저는 이제 아니지만 집사람만 좋은 거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집사님도 도움이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영어를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이해 가능한 겁니다. 자, 인디펜던스 코र्스 할 때도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reading, 리서치 말고 research proposal이라는 게 있죠.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쓰겠다라고 서론, 본론, 결론. 아까 여기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내일 나눠드리겠지만은 어떤 포맷으로 논문을 쓸 것인가. 이게 그 시카고 매뉴얼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그 포맷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서론에서 뭘 쓰고, 그 다음에 선행연구에서는 뭘 써야 되고, 결론에서 뭘 써야 되고, 제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예 시카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주제의 선택에 대한 요령. 연구자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졌다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 머리에 떠오르는 연구 주제, 리서치 토픽이라고 하죠. 범위와 제한을 정하는 동시에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서 이를테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인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명제가 나오면 명제를 질문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연구를 할 수 있겠죠.
항상 우리에게는 왜 그럴까? 그게 뭘까? 뭘 말할까라는 질문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은 평서문, 서술문을 명령으로 읽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글을 쓸 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문을 다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질문으로. 그냥 진술을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 대답이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이게 요령입니다. 왜? 왜 그럴까? 뭘 나타낼까? 뭐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인자는 뭐가 틀릴까?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답은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연구의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게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글을 쓴다고 합시다. 고등학교 정도의 학생 수준입니다. 히브리 이집트 및 기독교 신앙 간의 유사성은 뭔가 이렇게 쓴다면 이게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애들과 도미니카 수도회는 어떻게 다른가?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거죠. 십계명에 대한 태도의 변화 연구, 종교 사상에서 예정된 연구, 범신론에 대한 연구. 너무 범위가 높죠? 수필밖에 안 되겠죠. 기독교 성경과 코란의 유사성. 자, 이런 정도는 고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죠. 조금 더 높은 것은 왜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굉장히 뭐죠? 주제가 제한되어 있죠. 뭐 아프리카 선교의 방법, 이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왜 환영받지 못할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도덕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많이 있으면 그 중에 또 하나를 골라가지고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더 질 높은 교재가 논문이 되겠죠.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성경 해석의 주체,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누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성경 해석한다면 내가 한국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한국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한국의 문화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럼 그게 어떤 해석이 될까? 자, 다른 사람들 어떨까? 이렇게 연구해 볼 수 있죠. 그럼 굉장히 범위가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영어 번역 킹제임스 버전과 RSV를 비교 연구하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장단점이 있는가를 연구해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또 줄이면은 많이 나온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연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미국 사회는 왜 세속화로 치닫고 있는가? 그 이유. 그 다음에 그 이유도 이제 굉장히 줄어갈 범위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자, 밑줄 친 부분만 고치면 좋은 주제. 멕시코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연구. 또 미국에 있는 오늘날의 루터교 연구. 이를테면 루터교 연구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루터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루터교가 뭐 루터부터 지금까지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러니까 2020년대에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루터교 연구 이런 매출이죠. 많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1993년에 루터교가 그 루터교 교리를 닥트리를 포기하고 로마 캐톨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루터교가 1992년도하고 2000년도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1992년하고 94년은 또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루터교 연구 이러면은 말도 안 돼요. 어떤 루터교냐? 1990년대 루터교냐? 1995년의 루터교냐? 완전히 틀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93년 이후에 미국에 있는 루터교 연구 이러면은 논문의 수요가 된다는 거죠. 줄이자는 거죠. 범위를 많이 제한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논문에서 그걸 터치 안 하느냐? 다 해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할 때 배경할 때는 1500년대 리폼드 때의 루터, 그 다음에 그 후에 뭐 멜랑크턴 이런 사람들의 루터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하죠. 다. 그렇지만은 논문의 초점은 여기 1994년에 미국의 루터를 이렇게 축약하는 거죠. 완전히 범위를 제한해가지고 흐름이 있지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이끌어간다. 이런 이제 좋은 연구 논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 의식화된 예배 형태 연구, 힌두교의 비폭력 연구. 자, 그 다음 범위를 한번 봅시다. 종교와 정치 체제는 함께 가야 하는가? 너무 넓죠, 이 범위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논한다면 이것도 넓죠.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연구, 이것도 너무 넓습니다. 역사적이고 현대적 관점에서 논한다면 이걸 더 줄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학 논문은 웹사이트 www.trend.edu 여기 가면은 저자별, 주제별, 학위별, 학교별, 단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논문 제목만 한번 쭉 보세요. 1시간도 안 걸리지만 그럼 이게 어떤 논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썼는가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시려면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힐끗 그냥 스킵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뭐에 대해서 썼을까? 여러분이 한국에는 그 리스라는 게 있고 한국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키스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DPBI, 자, 그 다음에 뭐 LC, 국회. 자,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그 돈을 내야 돼요. 뒤에 있어요, 지금. 전사님 뒤에 다 있어요. 네, 뒤에 있는 거죠. 중간에 다 있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말한 것. 여기 지금 한국국제학술원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온 모든 논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류가 틀리는데 어떤 것들은 무료로 볼 수 있고 무료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가 많고 깊이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RSS나 키스나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THM 논문, PH 논문, DB 논문 다 나와요. 쭉 나오면은 내가 연구하고 싶은 논문을 거기서 보면 되겠죠. 쭉 보면서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려면 돈을 조금 내야겠죠. 많이 안 됩니다. 5,000원, 1불, 2, 3, 4 이렇게 내면은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페이할 때 가면 이제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걸로 페이하시면 되고 또 요즘에 그런 페이하면 옛날 잘 안 되는데 요즘 페이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논문을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썼는가 서론 그 목차만 봐도 알 수 있죠. 목차 보는데 얼마나 걸려요? 2, 3분에 볼 수 있잖아요. 목차 보시고 서론 보는 있는데 아무리 길게 걸려도 5분, 10분 다 봐요.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좋으면은 발췌해 놓고 그 요령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신학 논문과 주요한 질문과 부가적 질문을 가져라. 자, 여기까지만 좀 하고 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여기 뭐냐면 항상 논문에는 그 메인 리서치 퀘스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subsidiary question.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RQ라고 그러고 이걸 SQ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RQ는 뭐냐면 이 논문 전체, 리서치 전체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가, 이게 메인 이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질문에 따른 작은 질문들, 부가적 질문들이죠. 아까 말한 인자라면 내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인자는 과연 무엇이며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인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다음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씩 써내려가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려면 가장 메인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질문에 따른 부가적 질문이 적어도 3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논문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겠죠. 논문이라는 자체가 이슈니까 이슈를 던지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슈를 던져보는 거죠.